오후의 햇살이 오래된 목재 테이블 위로 비스듬히 쏟아지고 있었다. 경기도 외곽 파주의 한적한 동네에서 작은 꽃집 할인의 향기를 운영하는 이 할인은 흙이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배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5년 전 서울의 화려한 강남 아파트를 떠나온 이후 이 고요한 꽃향기와 흙냄새 속에서 천천히 재건되었다. 그녀의 거친 손마디는 지난 세월의 고통과 인내를 동시에 증명하고 있었다. 이곳의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고 하리는 그 느린 흐름 속에서 겨우 숨을 쉬는 법을 배우는 중이었다. 그때 낯선 우편 배달부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가 건넨 것은 일반적인 고지서나 잡지가 아니었다. 진주빛 광택이 도는 두껍고 고급스러운 봉투. 하리는 봉투를 받아드는 순간 손끝에서 느껴지는 이질적인 감촉에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봉투의 중앙에는 금박으로 찍힌 두 개의 이름이 선명했다. 박민준. 그리고 낯선 여자의 이름, 그녀의 전 남편, 박민준이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현실처럼 들려왔다. 하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그의 약혼식을 알리는 초대장이 들어 있었다. 서울 최고급 호텔인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성대한 파티. 하리는 초대장을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5년. 그와 이혼한 지 정확히 5년 하고도 석 달이 지난 날이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그녀의 기억 속에서 흐릿한 악몽으로만 존재했다. 그런데 왜 지금일까? 왜 굳이 자신에게 이런 것을 보냈을까? 모욕감을 주려는 의도라는 것을 모를 만큼 하리는 어리석지 않았다. 그의 어머니, 전 시어머니였던 여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5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그녀의 귓가를 찔렀다. 아이도 못 낳는 여자가 우리 집안에 무슨 필요가 있겠니? 민준이 앞길 막지 말고 조용히 사라져다오. 대학병원 산부인과의 차가운 진료실 복도, 불임이라는 두 글자가 찍힌 진단서, 그리고 그 앞에서 단 한 번도 자신을 변호해주지 않았던 민준의 비겁한 눈빛.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미안하다. 하리나, 어머니 뜻을 거스를 수가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그녀는 그렇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맨몸으로 쫓겨났다. 초대장의 매끄러운 질감이 그녀의 상처를 다시 헤집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이 여전히 가난하고 불쌍한 전처일 것이라 확신하는 그의 오만한 미소를 상상했다. 이 초대장은 명백한 조롱이었다. 네가 떠난 후 나는 이렇게 성공했고 너보다 훨씬 우월한 여자와 결혼한다. 그러니 와서 내 비참한 처지를 확인하고 나를 축복해라. 하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지난 5년간 그녀는 눈물을 흘리는 법을 잊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초대장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창밖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다. 가야 할까? 가게 뒤편. 작은 주택에서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할인에 굳어있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의 삶이 무너진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새송이의 꽃. 그녀의 새 아이들이었다. 민준과 이혼하고 한 달 뒤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의 절망과 환희를 그녀는 기억했다. 그것도 새쌍둥이였다. 불임이라던 진단은 시어머니가 아들을 재혼시키기 위해 의사와 짜고 만든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그녀는 이미 세상에 홀로 남겨진 후였다. 그녀가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순간 기적처럼 한 남자가 나타났다. 김정현. 그는 당시 할인의 작은 꽃집에 매일같이 들러 묵묵히 꽃을 사가던 손님이었다.
그는 그녀의 깊은 슬픔을 읽었고 그녀가 새 아이를 임신한 채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내가 아빠가 되어 줄게요. 당신과 아이들에게 내가 가족이 되어 주고 싶습니다. 그의 고백은 거창하지 않았지만 할인에 얼어붙은 세상을 녹이기에 충분했다. 정연은 약속대로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었다. 자신의 호적에 새 아이의 이름을 올렸고 할인에게는 할인의 향기라는 이 작은 꽃집을 선물했다. 그는 거대한 투자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지만 할인 앞에서는 그저 다정하고 따뜻한 남자일 뿐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그저 성공한 사업가 정도로만 알았지만 그의 진정한 배경을 아는 사람은 드물었다. 그는 할인과 아이들을 세상의 모든 풍파로부터 지켜주는 거대한 방패였다. 저녁이 되어 정연이 꽃집으로 들어섰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낯선 초대장을 발견했다. 그리고 이내 할인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는 말없이 할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품은 언제나처럼 따뜻하고 굳건했다. 할인은 고개를 저었다. 안 가도 돼요. 정연 씨, 이런 거. 이제 저한테 아무 의미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정연은 할인의 젖은 눈가를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그는 초대장을 집어들고 민준의 이름을 차갑게 바라보았다. 아니, 할인아, 가야 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돼. 당신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얼마나 행복한지 보여줘야지. 과거는 과거로 끝내야 해. 내가 함께 갈게. 그는 할인의 손을 굳게 잡았다. 할인은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아이들은요, 할인이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그 파티에 아이들을 데려갈 수는 없었다. 민주는 아이들의 존재조차 몰랐다. 정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눈에 복잡하지만 결연한 빛이 스쳤다. 그는 민준이 할인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그리고 그가 지금 어떤 오만한 생각으로 이 초대장을 보냈는지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약혼식이 아니었다. 할인의 과거를 완전히 끊어낼 마지막 기회였다. 아이들도 데려가자. 정연의 말에 할인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네, 하지만 어떻게? 정연은 할인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다. 그 사람도 알아야지. 자신이 무엇을 버렸는지, 그리고 당신이 무엇을 지켜냈는지. 아이들은 당신의 상처가 아니라 당신의 가장 위대한 승리야. 할인아, 그는 아이들을 볼 자격조차 없지만 당신이 얼마나 눈부시게 행복한지 똑똑히 보게 해줘야 해. 할인은 정연의 깊은 눈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자신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5년 전 병원 복도에서 자신을 외면했던 그 비겁한 눈빛을 떠올렸다. 그리고 지금 자신을 지탱해주는 이 강인한 눈빛을 보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5년 전에 그 상처받고 약했던 이할인이 아니었다. 약혼식 날짜는 일주일 뒤였다. 할인은 그날 입을 드레스를 고르러 가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정연과 함께 새 아이들에게 입힐 가장 예쁜 옷을 골랐다. 두 아들을 위한 작은 턱시도와 딸을 위한 하얀 레이스 드레스. 아이들은 신이 나서 제잘거렸다. 엄마, 우리 어디 가요? 파티 가요. 할인은 아이들을 끌어안고 그 작은 머리카락에 입을 맞추었다. 응,
우리 아가들, 엄마랑 아빠랑 아주 특별한 곳에 갈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박민주는 자신의 약혼식 날, 할인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상상하며 연신 비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그는 분명히 시골 꽃집 주인으로 초라하게 늙어버린 값싼 원피스를 입고 어색하게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베푸는 이 자비로운 초대에 그녀가 감히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할인을 자신의 성공을 위한 완벽한 배경으로 사용하고 싶었다. 그녀의 불행은 그의 행복을 더욱 빛나게 해줄 터였다. 한편 할인은 정연이 준비한 검은색 세단에 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단정하지만 기품 있는 실크 블라우스와 스커트를 입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값비싼 화장품 대신 지난 5년간의 세월이 빚어낸 고요한 자신감이 서려 있었다. 정연은 새 아이의 손을 잡고 뒷좌석에 태웠다. 아이들은 창밖을 보며 즐거워했다. 차는 천천히 서울을 향해 5년 전 할인이 도망치듯 떠나왔던 그 도시를 향해 나아갔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차가 서울 시내로 진입하자 할인은 창밖에 익숙하면서도 낯선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심장은 예상외로 차분했다. 두려움이나 분노보다는 오히려 어떤 종류의 해방감이 그녀를 감쌌다. 그녀는 옆자리의 정연을 바라보았다. 그는 묵묵히 운전대를 잡고 있었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할인에게는 거대한 힘이 되었다. 뒷좌석에서는 아이들이 잠들어 있었다. 새아이의 고른 숨소리는 할인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엄마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신라 호텔 입구에 다다랐을 때 민주는 이미 약혼녀와 함께 입구에서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성공한 사업가 행세를 하고 있었다. 그의 약혼녀는 유명 법무법인 대표의 딸로 오만함이 얼굴에 가득했다. 민주는 하객들 사이로 초라한 모습을 한 할인을 찾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이 완벽한 순간을 그녀가 꼭 봐주길 바랐다. 그 순간 낯선 검은색 세단 한 대가 호텔 정문 앞에 멈춰 섰다. 민주는 차에서 내리는 사람이 누군지 유심히 살폈다. 문이 열리고 단정하지만 기품 있는 차림의 할인이 내렸다. 민주는 순간 당황했다. 그가 상상했던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은 5년 전처럼 절망에 차 있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나도 평온했다. 민주는 불쾌한 기분으로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다. 이할인, 네가 감히 여길. 그러나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운전석에서 한 남자가 내렸다. 김정현이었다. 민주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민준의 새 장인이 될 법무법인 대표는 정연을 보자마자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김정연 회장님께서 어쩐 일로 대한민국 경제계에 보이지 않는 손, 거물급 투자자이자 실질적인 재계의 거물, 그가 왜 이할인과 함께 있는지 민준의 장인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정연은 그들의 인사를 가볍게 무시하고 뒷좌석 문을 열었다. 그리고 민준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정연의 손을 잡고 차에서 내린 것은 똑같은 턱시도를 입은 두 남자아이와 하얀 드레스를 입은 여자아이였다. 세 아이는 모두 약 4~5살 정도로 보였다. 그리고 그 순간 민주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아이들의 얼굴, 특히 두 아들의 눈매와 인매는
어린 시절의 자신과 소름 끼칠 정도로 똑 닮아 있었다. 박민준의 뇌가 정지했다. 귀가 울리고 눈앞이 아득해졌다. 호텔 입구의 화려한 조명, 하객들의 웅성거림, 배경으로 흐르던 현악 사중주가 순식간에 멀어지고 오직 저 새아이의 얼굴만이 비현실적으로 확대되어 시야를 가득 채웠다. 단순한 닮음이 아니었다. 저것은 복제였다. 자신의 앨범 속에 박제된 까맣고 고집센 눈동자를 빛내던 유년의 자신이었다. 불가능한 일이었다. 어떻게 불임이라던 여자에게서, 그것도 5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자신의 아이가, 그것도 셋씩이나, 그의 옆에 서 있던 어머니. 박 여사의 안색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녀는 교양 있게 모으고 있던 두 손으로 자신의 진주 목걸이를 부서져라 움켜쥐었다. 그녀의 입에서 어머나 하는 숨이 막힌 신음이 새어나왔다. 민주는 본능적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늘 당당하고 거침없던 어머니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놀라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공포였다. 그 순간 민주는 얼음물이라도 뒤집어 쓴 듯 정신이 번쩍 들었다. 어머니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저 아이들의 존재가 어머니에게는 단순한 충격이 아니라 파멸의 예고임을 직감했다. 아이들은 자신들을 둘러싼 어른들의 정지된 공기를 알지 못했다. 세 아이 중 가장 활발해 보이는 여자아이. 서아가 김정현 회장의 바짓가랑이를 잡아당겼다. 아빠, 여기 진짜 높아요. 저기 샹들리에 좀 보세요. 별 같아요.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팽팽한 침묵을 갈랐다. 아빠. 그 낯선 남자를 향해 울려 퍼진 그 호칭이 민준의 가슴을 망치로 내려치듯 강타했다. 역겨운 질투와 알 수 없는 상실감이 뒤섞여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저 아이들은 누구인가? 이아리는 그 모든 시선의 중심에 서 있으면서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몸을 숙여 아들 준서의 살짝 삐뚤어진 나비 넥타이를 바로잡아 주었다. 그녀의 손길은 더없이 다정하고 평온했다. 그녀는 민준을 쳐다보지도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 5년 전 낡은 코트 하나만 걸치고 쫓겨나던 비참한 여자는 그곳에 없었다. 상처가 아물고 남은 자리에는 단단한 굳은 살이 박여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기품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그 고요함이야말로 민준의 오만함을 겨눈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었다. 민준의 약혼녀 송지영이 가장 먼저 이성을 되찾았다. 그녀는 법조인 집안에서 귀하게 자란 만큼 자신의 영역이 침범당하는 것을 참지 못했다. 그녀는 사색이 된 아버지 송 변호사와는 달리 날카로운 눈으로 할인의 위아래를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민준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민준 씨, 이게 다 뭐예요? 이 여자 누구야? 그리고 이 애들은 또 뭐냐고. 그녀의 목소리는 히스테릭하게 떨리며 하객들의 이목을 더욱 집중시켰다. 그제야 민준의 장인이 될 송 변호사가 상황을 수습하려 나섰다. 그는 민준과 지영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직 김정현 회장에게만 달려가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아이고, 김 회장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이런 누추한 자리에 귀한 분께서 미리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그의 목소리는 아부를 넘어 비굴할 정도였다. 호텔 입구의 지배인과 직원들도 김정현의 얼굴을 알아보고는 일제히 달려나와 어쩔 줄 몰라 했다. 연회장의 주인공은 순식간에 바뀌어 있었다. 김정현은 송 변호사의 호들갑스러운 인사를
가벼운 목례로 받아 넘겼다. 그는 할인의 등 뒤에 보호하듯 손을 얹으며 그녀가 불안하지 않도록 지탱해 주었다. 그리고는 아이들을 향해 부드럽게 속삭였다. 우리 서아, 준서, 진서, 사람들 많아서 놀랐지 괜찮아. 아빠, 여기 있잖아. 그의 다정한 목소리와 아빠라는 단어의 반복은 민준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민준은 자기도 모르게 할인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이 할인 이게 무슨 짓이야 너. 너 어떡해. 민준은 말을 잇지 못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어디서 네가 감히 내 아이를 낳았느냐고 물어야 할까. 이 아이들이 정말 내 아이들이냐고 물어야 할까. 어느 쪽이든 그것은 자신의 약혼식장에서 스스로 파멸을 자초하는 질문이었다. 그는 분노와 혼란 속에서 가장 비겁한 선택을 했다. 당신, 설마나 망신 주려고 일부러 어디서 닮은 애들을 데려온 거야. 그런 거야. 이 천박한 박민준 씨. 민준의 저열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차갑고 무게감 있는 목소리가 그의 말을 잘랐다. 김정현이었다. 그는 아이들의 귀를 살짝 막아주며 민준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조금 전 아이들을 보던 따뜻한 눈빛이 아니었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상대를 압도하는 기세가 담겨 있었다. 말 조심하는 게 좋을 겁니다. 당신은 지금 내 아내와 내 아이들 앞에서 무례를 범하고 있으니까. 내 아내, 내 아이들. 그 단어들이 민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아내 아이들 할인이 저 남자의 아내라고. 그럼 저 아이들은. 민준은 할인을 바라보았다. 할인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모든 상황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것은 긍정도 부정도 아니었지만 민준에게는 가장 잔인한 긍정으로 익혔다. 그녀는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고 다른 남자의 아이들을 낳았다. 그런데 왜, 도대체 왜 저 아이들은 자신을 그토록 닮았단 말인가? 약혼녀 송지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비명을 질렀다. 아빠, 저것 봐, 저 여자가 민준 씨 전처래. 근데 회장님 아내라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저 애들. 민준 씨 당신 저 여자랑 아직 안 끝났던 거야. 저 애들 당신 애들이지. 그렇지. 그녀의 날카로운 지적은 모든 하객들의 의심에 불을 붙였다.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세상에. 전처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타났어. 근데 남편은 김정현 회장이라고. 아이들 얼굴 봤어. 박민준 대표 어릴 때랑 똑같아. 이거 대체 무슨 막장 드라마야. 민준은 사면초가에 몰렸다. 약혼녀 집안의 체면, 자신의 사회적 지위, 그리고 무엇보다 저 아이들의 정체. 이 모든 것이 그의 목을 조여왔다. 그는 차라리 할인이 5년 전처럼 울고불고 매달리기를 바랐다. 그랬다면 경멸하며 쫓아낼 수 있었을 테니까. 하지만 지금의 할인은 너무나도 고요하고 강했다. 그녀는 거대한 산처럼 그 자리에 서서 민준이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박 여사가 비틀거리며 아들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하객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민준의 팔을 붙잡고 속삭였다. 민준아. 아니다. 저건 아닐 거야. 내가 분명히 확인했는데. 불임이라고. 저건 말도 안 돼.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갈라져 있었다. 민주는 어머니의 중얼거림 속에서 끔찍한 진실의 조각을 발견했다. 내가 분명히 확인했는데 어머니가 무언가를 꾸몄다.
할인의 불임은 거짓이었을 수도 있다. 그 순간 김정연이 할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할인 씨, 여긴 공기가 안 좋네. 아이들 감기 들겠어. 그만 들어가자. 그는 마치 이곳이 자신들의 파티라도 되는 듯 너무나도 당당하게 호텔 안쪽을 가리켰다. 그리고는 송 변호사를 향해 말했다. 송 변호사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박민준 씨의 약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고 싶었거든요. 진심으로라는 단어에 실린 냉소적인 힘은 그 자리에 있는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하리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녀는 민준을 바라보지 않았. 대신 자신을 경멸하듯 쏘아보는 약혼녀 송지영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약혼. 축하드립니다. 박민준 씨는 참 좋은 분이시죠. 제가 잘 알죠. 그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듣는 사람의 속을 뒤집어 놓는 묘한 힘이 있었다. 내가 잘 알죠. 라는 말은 송지영에게는 승자의 여유로, 민준에게는 과거의 저주로 들렸다. 할인과 정연, 그리고 새 아이들은 그들을 둘러싼 충격과 혼란을 뒤로하고 호텔 로비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그들은 파티의 하객이 아니라 마치 왕족의 행차처럼 당당했다. 호텔 직원들은 김정연 회장 가족을 위해 즉시 최고의 스위트룸을 안내할 준비를 했다. 민주는 자신의 약혼식장에 나타난 전처와 그녀의 새로운 가족이 VVIP 대접을 받으며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송지영이 민준의 뺨을 내리쳤다. 짝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다. 박민준, 이게 대체 무슨 망신이야. 당장 저 여자 붙잡고 해명해. 저 애들이 당신 애들이냐고 묻잖아. 민준은 불타는 뺨을 감싸줄 생각도 못했다. 그의 시선은 오직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틈으로 사라지는 자신을 꼭 닮은 그 작은 아이의 뒷모습에 고정되어 있었다. 심장이 저 아이들을 따라 함께 뜯겨 나가는 것 같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이하리는 마치 깊은 물속에서 겨우 수면 위로 올라와 첫 숨을 내쉬는 사람처럼 길게 숨을 토해냈다. 육중한 금속문이 닫히면서 호텔 로비의 모든 소란과 악에 박민준의 일그러진 얼굴과 그의 약혼녀가 내지른 비명소리가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그 고요함 속에서 하리는 자신의 손이 멈출 수 없을 정도로 떨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지난 5년간 억지로 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단단했던 댐의 작은 균열을 비집고 터져 나오려는 듯했다. 김정현이 말없이 그녀의 손을 감싸쥐었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으며 그 견고한 온기가 할인의 떨림을 천천히 잠재웠다. 그는 엘리베이터의 반짝이는 벽에 기대어 선 할인의 어깨를 가볍게 감쌌다. 아이들은 이 어색한 긴장감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저 반짝이는 호텔 내부가 신기한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다. 엄마, 우리 여기서 자는 거예요. 진짜 궁전 같아요. 막내 진서가 할인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속삭였다. 할인은 아이를 향해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는 몸을 숙여 아이의 뺨을 쓰다듬었다. 응. 오늘은 우리 진서, 준서, 서아랑 아빠랑 엄마랑 다 같이 궁전에서 잘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아직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지만 아빠, 엄마, 우리라는 단어를 발음할 때마다 조금씩 힘을 되찾고 있었다. 아이들은 정연이 미리 준비한 최상층의 스위트룸으로 향하는 내내 신이 나서 조잘거렸다. 그 순수한 생명력이야말로 할인이 지난 5년을 버텨낸 유일한 이유였다. 그 시각
엘리베이터 문이 닫힌 로비는 완벽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송지영이 민준의 뺨을 내리친 소리는 하객들의 수군거림을 일순간 잠재울 만큼 날카로웠다. 민준은 불타는 뺨을 감싸줄 생각도 못한 채 닫힌 엘리베이터 문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은 김정현 회장이라는 이름과 내 아내, 내 아이들이라는 정연의 목소리, 그리고 자신을 닮은 그 아이들의 얼굴로 뒤엉켜 폭발할 것 같았다. 송지영은 분노로 이성을 잃었다. 박민준 대답해 저 애들 내 애들 맞지? 그러니까 저 여자가 보란 듯이 데려온 거 아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를 우리 아버지를 완벽하게 속였어. 그녀의 아버지가 딸을 말리려 했지만 송 변호사 자신도 공포에 질려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는 사위가 될지도 몰랐던 저 남자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건드려서는 안 될 인물인 김정연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이것은 단순한 파혼 문제가 아니었다. 가문의 존폐가 걸린 문제일 수도 있었다. 박민준의 어머니 박 여사가 아들의 팔을 미친 듯이 흔들었다. 그녀의 우아했던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창백했다. 민준아 정신 차려. 저 여자가 꾸민 짓이야. 저건 다 거짓말이야. 어떻게 불임인 여자가 말도 안 돼. 그녀의 다급한 변명은 오히려 진실을 폭로하는 자백처럼 들렸다.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어머니, 민준이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고 축축했다. 정말 불임이 맞았어요. 그는 답을 알고 있었다. 5년 전 어머니가 건넨 진단서, 그리고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이유로 할인을 내쫓을 때 단 한 번도 자신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던 할인의 그 깊은 절망의 눈빛, 모든 조각이 이제야 맞아가기 시작했다. 자신은 그저 어머니가 차려준 각본 위에서 할인을 잔인하게 처형한 집행인이었을 뿐이다. 박 여사는 아들의 그 텅 빈 눈을 마주하자 뒷걸음질 쳤다. 나는 다 너를 위해서. 민준아, 네가 저런 별 볼 일 없는 여자한테 발목 잡혀서 내 앞길을 망칠까봐. 그래서 그녀의 절규는 하객들 앞에서 모든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었다. 송지영은 경멸과 혐오가 뒤섞인 표정으로 민준과 박 여사를 번갈아 보았다. 그녀는 손가락에서 거대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거칠게 빼내어 민준의 얼굴을 향해 던져버렸다. 반지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쨍하는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더러워. 당신들. 정말 역겨워. 송지영은 아버지를 부축하며 혐오스러운 것을 본 듯 몸서리를 쳤다. 아버지, 가요. 이런 쓰레기 같은 집안이랑은 1초도 더 엮이고 싶지 않아요. 송 변호사는 김정연 회장의 눈밖에 났다는 공포감과 딸의 파혼이라는 모욕감에 치를 떨며 민준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었다. 박민준 씨. 자네는 끝났네. 내 딸을 속인 대가가 아니라 김정연 회장과 그 부인을 모욕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하객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축복과 환희로 가득해야 할 연회장은 순식간에 조롱과 스캔들의 현장으로 변했다. 민주는 바닥에 떨어진 다이아몬드 반지와 엉망으로 망가진 연회장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어머니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슬픔이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지독한 허무함 뿐이었다. 어머니, 제 아이들이었어요.
제 아이들. 셋이나. 그는 무너져 내리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같은 시각. 호텔 스위트룸에서는 아이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방은 너무나도 넓고 아늑했다. 정연은 아이들을 위해 미리 주문해둔 저녁 식사와 디저트를 테이블에 차려주었다. 아이들은 금세 로비에서의 소동은 잊고 맛있는 음식에 환호했다. 하리는 아이들이 개걸스럽게 케이크를 먹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저 작은 생명들이 자신의 뱃속에서 자라났다는 것이 새삼 기적처럼 느껴졌다. 하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5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쫓겨난 날. 이미 뱃속에는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병원에서 불임 진단이 오진이었으며 심지어 새쌍둥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녀는 기쁨보다 절망을 먼저 느꼈다. 혼자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 그녀는 민준에게 돌아가려 하지 않았다. 그와 그의 어머니가 자신에게 저지른 짓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아이들과 함께 조용히 사라지려 했다. 그때 김정현이 나타났다. 그는 할인이 파주에서 작은 꽃집을 겨우 열었을 때 매일같이 찾아와 말없이 꽃다발을 사가던 손님이었다. 그는 할인의 슬픔을 눈치챘고 어느 날 만삭의 몸으로 위태롭게 사다리에 올라간 그녀를 발견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켰고 아이들이 태어나던 날 병실을 지켰다. 그리고 새 아이에게 자신의 성을 주며 법적인 아버지가 되었다. 그는 할인의 무너진 세상에 내려온 유일한 구원이었다. 정연이 아이들의 입가를 닦아주며 할인에게 다가왔다. 그는 할인의 손을 잡고 그녀를 거실 창가로 이끌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괜찮아. 할인아, 정연이 낮게 물었다.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정연의 어깨에 기댔다. 이상해요. 화가 나거나 슬플 줄 알았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녀의 말은 진심이었다. 박민준이라는 남자는 그녀의 마음속에서 이미 5년 전에 죽었다. 당신은 강한 사람이니까. 정연이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오늘 당신은 도망치지 않았어. 당신 자신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 당당히 맞선 거야. 그걸로 됐어. 정연은 민준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민준의 회사에 투자한 주요 투자자 중 한 명이었고 민준의 오만함과 그의 어머니가 뒤에서 꾸미는 일들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가 오늘 이곳에 온 것은 할인의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할인이 과거의 악연을 완전히 끊어내고 더 이상 그 그늘에 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할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민준이 보낸 초대장을 떠올렸다. 그는 자신을 모욕하기 위해 불렀지만 결국 스스로 무덤을 팠다. 그는 자신이 불임이라고 낙인 찍고 내쫓았던 여자가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아이들을 그것도 셋이나 낳아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자신의 핏줄이지만 결코 자신의 아이가 될 수 없다는 잔인한 진실과 마주해야 했다. 정연 씨, 고마워요. 할인이 속삭였다. 아이들의 아빠가 되어줘서. 그리고 내 남편이 되어줘서요. 그녀는 그와의 결혼 서류를 떠올렸다. 그것은 사랑의 결실이라기보다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법적인 보호막에 가까웠다. 하지만 지난 5년간 그가 보여준 헌신과 다정함은 할인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어느새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고 있었다.
정연은 그녀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다. 우리는 가족이야. 할인아. 언제나. 그 순간 로비에서의 소라는 그저 멀리서 들리는 소음일 뿐. 이 고요한 스위트룸의 평화를 깨뜨릴 수는 없었다. 연회장의 문이 닫혔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수백 명의 하객들로 북적였던 그 화려한 공간은 마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난파선처럼 처참했다. 바닥에는 깨진 유리, 조각과 엎질러진 샴페인이 흥건했고 아무렇게나 버려진 냅킨들이 하객들의 경멸과 조소를 대변하듯 흩어져 있었다. 호텔 직원들이 소리 없이 잔해를 치우고 있었지만 그들의 움직임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오직 이 추문의 현장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기색만이 역력했다. 박민주는 텅 빈 연회장 한가운데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단상 아래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의 곁에는 어머니 박 여사만이 유령처럼 서 있었다. 그녀의 값비싼 한복은 구겨져 있었고 완벽하게 올렸던 머리는 몇 가닥 풀려나와 광기 어린 모습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아들의 팔을 붙잡고 횡설수설하고 있었다. 민준아. 괜찮아. 다 괜찮아. 저 여자가. 이할인 그년이 꾸민 짓이야. 저 애들. 그래. 요즘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너 닮은 애 하나 구해서. 아니. 셋이나. 그럴 리가 없어. 내가 받은 진단서가 있는데.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공허함과 뒤늦게 깨달은 진실에 대한 끔찍한 혐오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뿌리쳤다. 그만하세요.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인 것처럼 거칠었다. 진단서. 어머니가 받아오셨죠. 할인이는 병원에 가지도 않았어요. 안 그래요? 박 여사는 아들의 그 서늘한 시선에 숨이 멎는 듯 했다. 그녀는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민준이 그녀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말씀해 보세요. 5년 전에 할인이가 불임이라고. 그래서 우리 집안대를 잊지 못하니 쫓아내야 한다고 하셨을 때 그 진단서 어떻게 받으신 거냐고요? 그의 힘에 박 여사가 비명을 질렀다. 나는 널 위해서 네가 저런 여자한테 묶여서 더 좋은 송 변호사 같은 집안이랑 연결되려면. 그래서 민준이 포효했다. 그의 절규가 텅 빈 연회장을 울렸다. 그래서 내 아이들을, 내 핏줄을 어머니 손으로 내치셨어요. 그것도 셋이나.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에 치가 떨렸다. 그는 어머니의 말을 맹신했다. 아니, 맹신하고 싶었다. 할인의 결점은 가난한 그녀를 버리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완벽한 명분이 되어 주었기 때문이다. 그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 모든 비극의 공범이었고 가장 이기적인 방관자였다. 그는 할인이 마지막으로 집을 나가던 날을 떠올렸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을 체념한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 언젠가 오늘을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야. 당신이 버린 게 나 하나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테니까. 그는 그 말을 자신을 붙잡기 위한 저주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저주가 아니었다. 그것은 예언이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의 뱃속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음을. 민주는 자신이 할인에게 보낸 초대장을 생각했다. 가난하고 불쌍한 전처.
그는 그녀를 그렇게 낙인 찍고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는 액세서리로 이용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더 이상 가난하지도 불쌍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김정현이라는 거대한 성벽 안에서 자신이 그토록 원했지만 가질 수 없었던 가족과 아이들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자신이 버린 자신의 핏줄이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하하. 하하하. 그는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송지영과의 약혼은 파기되었다. 송 변호사는 그를 업계에서 매장시킬 것이다. 그리고 김정현. 그는 감히 김정현 회장의 아내와 아이들을 모욕했다. 자신의 사업체는 물론 그가 가진 모든 것이 내일 아침이면 사라져 있을지도 몰랐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아니, 애초에 가진 것이 없었다. 안 돼. 이대로는 안 돼. 민주는 중얼거리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눈에 다시 광기가 번뜩였다. 내 아이들이야. 내 핏줄이라고 저 여자가. 이할인이 감히 내 아이들을 훔쳐갔어. 저 남자는 가짜야. 내가 진짜 아빠야. 그는 비틀거리며 연회장 밖으로 뛰쳐나갔다. 박 여사가 절박하게 그의 뒤를 따랐지만 그는 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직 아이들을 되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같은 시각 호텔 최상층 스위트룸은 지상의 혼란과는 완벽하게 분리된 평화로운 섬이었다. 아이들은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하고 푹신한 잠옷으로 갈아입은 뒤 거대한 침대 위에서 금세 잠이 들었다. 새 아이의 고른 숨소리만이 넓은 거실을 부드럽게 채웠다. 할인은 거실 소파에 앉아 무릎을 감싸 안은 채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수천 수만 개의 불빛이 그녀의 발 아래에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고요했다. 김정현이 그녀의 어깨에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며 옆에 앉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할인이 자신의 감정을 정리할 때까지 기다려 주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할인이 입을 열었다. 그 사람 무너지는 걸 봤어요. 사실 지난 5년간 상상했거든요. 언젠가 그 사람이 내 앞에서 이렇게 무릎 꿇는 날을. 그런데 막상 보니까 기쁘지가 않아요. 그냥 다 끝났다는 생각뿐이에요. 정연은 할인의 손을 잡았다. 그럼 된 거야. 할인아, 당신은 오늘 복수를 하러 간 게 아니야. 당신의 과거와 작별 인사를 하러 간 거지. 당신은 더 이상 그 사람의 불쌍한 전처가 아니라는 걸 당신 스스로에게 증명하러 간 거야. 그리고 당신은 아주 멋지게 해냈어. 그의 목소리는 할인이 5년 전 절망의 끝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처럼 변함없이 따뜻하고 단단했다. 할인은 고개를 돌려 정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깊은 눈에는 오직 자신과 아이들을 향한 진심만이 담겨 있었다. 정연 씨, 오늘 아이들 보셨죠? 그 사람 박민준 씨랑 너무 닮았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이것은 그녀가 지난 5년간 정연에게 차마 꺼내지 못했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의 부채감이었다. 당신은 힘들지 않으세요? 다른 남자의 아이들을 당신 아이로 받아주고 키우는 거. 정연은 할인의 젖은 눈가를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그는 할인의 두 손을 자신의 큰 손으로 감쌌다. 할인아, 내가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
당신은 혼자가 아니었어. 당신은 그 절망 속에서도 뱃속의 새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었지. 내가 사랑에 빠진 건 그런 당신이었어. 당신의 강인함, 당신의 모성애, 그리고 내가 아이들을 처음 안았을 때 내 눈에는 그 아이들이 누구를 닮았는지는 보이지 않았어. 그는 잠든 아이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내 눈에는 오직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목숨 걸고 지켜낸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들만 보였어. 핏줄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할이나 누가 낳았는지가 아니라 누가 지키고 사랑해 주었는지가 가족을 만드는 거야. 준서, 진서, 서아는 내 아이들이야. 법적으로도, 그리고 내 마음 속에서도 그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 할인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이나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다. 지독했던 과거가 완전히 씻겨 내려가는 구원과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정연의 품에 안겼다. 정연은 그녀를 굳게 안아주었다. 이제 이들에게 과거의 악령이 깃들 자리는 없었다. 그들은 시련을 겪고 더 단단해진 완벽한 하나의 가족이었다. 그때였다. 쾅쾅쾅 스위트룸의 육중한 문을 누군가 미친 듯이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이들이 놀라 잠에서 깨어 칭얼거리기 시작했다. 이 할인 문 열어, 당장 문 열어. 이 여자야, 내 아이들. 내 아이들 돌려내. 당신이 감히 내 아이들을 훔쳐가. 당장 나와. 박민준의 광기 어린 목소리였다. 그는 경비원들의 재질을 뿌리치고 기어이 2층까지 쫓아온 것이었다. 쾅쾅쾅. 스위트룸의 견고한 문이 부서져라. 울리는 소리는 평화로운 피난처를 순식간에 공포의 공간으로 바꾸어 놓았다. 아이들은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 겁에 질린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엄마 무서워. 무슨 소리예요? 서아가 할인의 품으로 파고들며 날카롭게 울었다. 할인은 심장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지만 5년간 아이들을 지켜온 어미의 본능이 즉각적으로 발동했다. 그녀는 두 팔로 새 아이를 끌어안고 그들의 귀를 막으려 했었다. 괜찮아.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아무 일도 아니야. 하지만 그 목소리는 박민준의 광기 어린 절규에 묻혀버렸다. 이할인 문 열어. 내가 감히 내 아이들을 훔쳐. 당장 내 아이들 데리고 나와. 이 도둑 같은 년 5년 전. 자신을 불임이라며 쫓아낼 때에 그 냉담했던 남자와 동일 인물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짐승의 울부짖음에 가까운 소리였다. 할인은 그 목소리에서 기쁨이나 승리감이 아닌 지독한 혐오감과 공포를 느꼈다. 그는 아이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자신이 잃어버린 소유물을 되찾으러 온 사냥개 같았다. 김정연의 얼굴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졌다. 그는 할인과 아이들을 자신의 등 뒤로 보호하듯 가로막고 섰다. 그는 문으로 다가가지 않았다. 대신 그는 침착하게 인터폰을 들어 호텔 보안팀에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압감이 있었지만 조금의 흥분도 섞여 있지 않았다. 최상층 스위트룸입니다. 외부인이 문을 부수려 하고 있습니다. 즉시 경호 인력을 올려보내 제 가족을 보호하십시오. 그는 할인을 돌아보며 말했다. 할인아, 아이들 데리고 침실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 내가 해결할게. 할인은 아이들을 달래며 침실로 뒷걸음질 쳤지만 그녀의 발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정연히 혼자 저 미쳐버린 남자를 상대하게 둘 수 없었다. 그때 문을 두드리던 소리가 잠시 멎는가 싶더니
호텔 보안 요원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손님, 진정하십시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놔놓으라고. 나는 저 안에 내 아이들을 만나러 왔어. 저 여자가 내 아이들을 훔쳤단 말이다. 민주는 경비원들과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결국 김정연은 할인에게 침실 문을 닫으라고 손짓한 뒤 자신이 직접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 맡으자 술과 분노, 절망에 절어 엉망이 된 박민준이 경비원들의 팔을 뿌리치고 방 안으로 뛰어들려 했다. 그의 넥타이는 풀어헤쳐져 있었고 값비싼 수트는 구겨져 볼품없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선 채 오직 할인과 그녀 뒤에 숨은 아이들만을 향해 있었다. 이 할인. 그러나 민주는 스위트룸 안으로 한 발짝도 들어서지 못했다. 김정연이 거대한 벽처럼 그의 앞을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정연은 민준보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다. 그는 민준의 가슴을 한 손으로 가볍게 밀어냈지만 그 힘은 민준이 비틀거리며 복도 뒤로 물러나기에 충분했다. 박민준 씨. 정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복도 전체를 울릴 만큼 무거웠다. 지금 당신은 내 아내와 내 아이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거 침입이자 협박입니다. 민주는 코웃음을 쳤다. 그는 이미 잃을 것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 내 아내, 내 아이들 웃기지 마. 저 아이들은 내 핏줄이야. 내 아이들이라고. 저 애들 얼굴 못 봤어. 나랑 똑같이 생겼잖아. 법 핏줄이 법보다 위에 있어. 이 자식아. 그는 다시 할인을 향해 손을 뻗으려 했다. 할인아. 아니. 이 할인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5년 동안. 5년 동안 내 아이들을 숨기고 이 남자랑. 그때 침실 문틈으로 할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울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두 눈은 더 이상 5년 전의 절망에 젖어 있지 않았다. 그녀는 경멸이나 분노가 아닌 마치 이해할 수 없는 생물을 보는 듯한 눈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박민준 씨, 당신은 당신 아이들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민준의 광기를 멈추게 할 만큼 단호했다. 자격. 민준이 허탈하게 되물었다. 내가 아버지인데 자격이 없어. 할인은 천천히 정연의 곁으로 걸어 나왔다. 네. 당신은 5년 전 당신 어머니가 건넨 가짜 진단서 한 장을 믿고, 아니, 믿고 싶어 했죠. 그래서 나를 버렸어요.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는 이유로. 당신은 단 한 번도 진실을 확인하려 하지 않았어요. 내 말을 들어주지도 않았죠. 당신에게 나는 당신의 성공을 위한 걸림돌일 뿐이었으니까. 할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민준의 가슴에 밝혔다. 당신이 나를 버렸을 때 내 뱃속에는 이 아이들이 있었어요. 당신의 핏줄이요. 하지만 당신은, 그리고 당신 어머니는 나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들까지 함께 버린 거예요.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그 핏줄을 말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모든 걸 잃고 나니까 이 아이들이 탐나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 대신 차가운 연민이 서려 있었다. 바로 그 순간 할인의 다리 뒤에 숨어 있던 아들 준서가 고개를 내밀었다. 준서는 세 아이 중 민준을 가장 많이 닮은 아이였다. 민준은 아이의 얼굴을 보자마 무너져 내리듯 감정이 폭발했다. 그는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아이에게 다가가려 했다. 아가야. 이리 온. 내가 네 아빠야.
그의 목소리는 애원이었고 절규였다. 그는 아이에게 손을 뻗었다. 하지만 준서는 그 손을 잡지 않았다. 아이는 겁에 질린 눈으로 낯선 남자를 바라보았다. 자신과 닮았지만 술 냄새와 분노로 일그러진 그 얼굴이 너무나도 무서웠다. 준서는 뒤로 물러나더니 곁에 서 있던 김정연의 바짓가랑이를 꽉 움켜쥐었다. 그리고는 정연의 등 뒤로 완전히 숨어버리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저 아저씨 싫어. 무서워요. 저리 가라고 해주세요. 아빠, 저 아저씨 무서워요. 그 한마디가 민준의 세상에 종말을 고했다. 자신이 그토록 부르짖던 핏줄이 자신을 아저씨라고 부르며 거부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짜라고 소리쳤던 그 남자에게 아빠라며 매달렸다. 5년의 시간, 자신이 할인을 버리고 성공을 향해 달려갈 때, 이 남자는 할인과 자신의 아이들 곁을 지키며 진짜 아버지가 되었다. 핏줄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뻗었던 손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더 이상 소리치지 않았다. 그저 텅 빈 눈으로 자신을 두려워하는 아이의 눈빛과 그런 아이를 보호하듯 안아 올리는 김정연의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는 완벽하게 패배했다. 자신이 버린 것들은 자신이 다시는 가질 수 없는 가장 찬란한 것이 되어 돌아왔다. 김정연은 준서를 안아들고 할인의 어깨를 감쌌다. 그는 보안 요원들에게 고갯짓을 했다. 손님을 정중히 모시고 나가 주십시오. 다시는 2층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보안 요원들은 더 이상 반항할 힘도 남아있지 않은 민준의 양팔을 부축해 일으켰다. 그는 실성한 사람처럼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그가 복도 끝으로 끌려가듯 사라지기 전 민준은 마지막으로 할인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도 원망도 아닌 오직 뒤늦은 후회와 지독한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다. 할인은 그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녀가 과거의 망령에게 보내는 마지막 인사였다. 스위트룸의 문이 다시 닫혔다. 안과 밖은 완벽하게 분리되었다. 할인은 정연의 품에 안겨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길고 길었던 5년의 악몽이 끝났음을 실감했다. 스위트룸의 문이 닫히고 육중한 잠금 장치가 철컥하고 제자리를 찾는 소리는 마치 이할인의 지난 5년 세월의 마침표를 찍는 소리처럼 선명하게 울렸다. 복도 저편에서 박민준의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자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마지막 긴장의 끈이 끊어졌다. 할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지만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그녀를 붙잡았다. 준서와 진서, 서아는 엄마와 아빠의 등 뒤에 숨어 방금 전의 광기 어린 침입자를 떠올리며 겁에 질려 울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호텔의 화려함도 서울의 야경도 방금 전 아빠가 보여준 압도적인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낯선 아저씨가 소리를 지르며 자신들의 공간을 침범했다는 공포만이 남아 있었다. 김정연은 그 어떤 승리감이나 안도감도 내비치지 않았다. 그는 즉시 아버지의 역할로 돌아왔다. 그는 아이들을 안아들고 등을 토닥이며 침실로 데려갔다. 괜찮아. 우리 아가들. 다 끝났어. 그냥 시끄러운 아저씨가 길을 잃었던 거야. 아빠가 다 쫓아냈으니까 이제 아무도 못 와. 그의 목소리는 조금 전 민준을 제압하던 서늘함은 온데간데 없이 오직 아이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따뜻하고 낮은 울림만이 가득했다. 그는 아이들을 위해 따뜻한 우유를 주문했고 할인과 함께 아이들이 다시 잠들 때까지
침대맡에서 조용히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하리는 정연의 목소리를 들으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녀는 준서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민준을 닮은 그 얼굴. 5년 전, 이 아이들의 존재를 알았을 때, 그녀는 이 얼굴이 평생의 족쇄가 될까 두려워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버지를 닮은 모습을 볼 때마다 자신을 버린 그 남자에 대한 원망이 되살아날까봐 겁이 났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깨달았다. 준서는 박민준을 닮았을 뿐 박민준이 아니었다. 이 아이는 자신을 무섭다고 밀어낸 그 남자가 아니라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며 안기는 이 남자의 품에서 자라난 온전히 자신과 정연의 아이였다. 아이들이 다시 평온한 숨소리를 내며 잠들고 나서야 두 사람은 조용히 침실을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았다. 창밖의 서울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이제 그 불빛은 할인의 상처를 비추는 조명이 아니었다. 그저 먼 도시의 풍경일 뿐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긴 침묵이 흘렀다. 그것은 어색한 침묵이 아니라 거대한 폭풍우를 함께 겪어낸 동지애와도 같은 깊은 유대감에서 비롯된 평온한 침묵이었다. 하리는 자신의 손을 감싸고 있는 정연의 큰 손을 바라보았다. 이 손이 5년 동안 자신과 아이들을 지켜주었다. 이제 정말 다 끝난 거겠죠. 하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 사람 마지막 눈빛을 봤어요. 분노도 원망도 아니었어요. 그냥 텅 비어 있었어요. 그걸 보는데 이상하게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5년 내내 그 사람이 불행해지길 바랐던 것 같은데 막상 그의 불행을 확인하니 그냥 허무해요.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 듯한 안도감만이 남았을 뿐이다. 김정현은 그녀의 어깨를 끌어당겨 자신의 품에 기댈 수 있게 해주었다. 당신은 그 사람에게 복수한 게 아니야. 하리나, 당신은 오늘 당신 자신을 되찾은 거야. 5년 전 그가 당신에게 찍어 놓았던 불임, 가난, 버림받은 여자라는 낙인을 당신 스스로 지워낸 거지. 당신은 더 이상 그 과거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어. 그는 할인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그의 행동에는 늘 조심스러움과 깊은 존중이 배어 있었다. 할인은 그의 품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질문을 해야 할 때임을 알았다. 이것은 감사의 인사가 아니었다. 한 여자로서, 한 인간으로서의 진심 어린 질문이었다. 정연 씨, 5년 전 파주에서 왜 저였어요? 당신은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처럼 보였는데 왜 하필 만삭에 버림받은 저와 이 아이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녀는 그가 단순히 동정심이나 연민 때문에 이런 엄청난 짐을 짊어졌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정연은 그녀의 질문에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5년 전을 회상했다. 사실 나는 박민준을 알고 있었어. 업계에서 그의 아버지 회사와 몇 번 엮인 적이 있었지. 나는 그들의 오만함과 방식을 경멸했어. 그는 다시 할인을 바라보았다. 그러다 우연히 그가 아내를 내쫓았다는 소문을 들었어. 그리고 얼마 뒤 파주의 작은 꽃집에서 당신을 봤지. 나는 당신이 그 아내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냥 절망의 끝에 서 있으면서도 뱃속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꽃을 다듬는 당신의 모습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 그의 고백은 조용하지만 강렬했다. 나는 당신의 슬픔이 아니라 그 슬픔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당신의 강인함에 반했던 거야. 하리나, 당신이 만삭의 몸으로 사다리에 올랐을 때 내가 당신을 붙잡은 건 동정심이 아니었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고 그녀가 지키려는 생명을 잃고 싶지 않아서였지.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나는 그 아이들이 누구의 핏줄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어. 그저 당신과 이 아이들 곁에서 당신의 남편, 아이들의 아빠가 되고 싶었을 뿐이야. 하리는 숨을 죽인 채 그의 고백을 들었. 5년 동안 그녀는 자신이 정연에게 거대한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에게 감사했지만 감히 그를 사랑한다고 말할 용기가 없었. 자신은 상처 입고 버림받은 여자였고 그는 그런 자신을 구원해준 은인이었으니까. 하지만 그는 은인이 아니었다. 그는 처음부터 자신을 한 여자로 사랑해 주었던 남자였다. 그녀의 얼어붙었던 심장의 마지막 조각이 그의 그 고백에 완전히 녹아내렸다. 나는 당신에게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할인의 목소리가 눈물에 젖어들었다. 당신에게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그저 당신의 삶의 짐이 될 뿐이라고. 정연은 그녀의 입술에 가볍게 손가락을 대어 말을 막았다. 자격 같은 건 없어. 할인아, 사랑은 자격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당신 곁에 있는 5년 동안 당신은 나에게 그 어떤 빚도 진 적이 없어. 오히려 당신과 아이들이 내 공허했던 삶을 완벽하게 채워줬지. 그러니 이제 나를 은인이나 구원자로 보지 말아줘. 그는 할인의 젖은 뺨을 감싸고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냥 당신을 사랑하는 남자, 당신의 남편으로 그렇게만 봐줄 수 있겠어. 할인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목을 감싸 안았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5년 만에 처음으로 감사합니다. 가 아닌 사랑해요 라고 속삭였다. 그날 밤 서울의 야경 아래에서 두 사람은 비로소 과거의 모든 굴레를 벗어던지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진짜 부부가 되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스위트룸을 환하게 비추었다. 아이들은 언제 울었냐는 듯이 맑은 얼굴로 깨어나 호텔 조식을 즐겼다. 하리는 5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을 꾸지 않고 깊은 잠을 잤다. 그들은 서울을 떠나 파주의 작은 꽃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차가 서울의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자유로에 접어들었다. 하리는 백미러로 뒷좌석에서 잠든 새 아이의 천사 같은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옆에서 묵묵히 운전대를 잡고 있는 정연의 든든한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어제보다 더 강해져 있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진짜 집으로. 차가 자유로를 달려 파주로 접어들자 서울의 빽빽했던 빌딩 숲과 소음은 거짓말처럼 멀어졌다. 차창 밖으로 드넓은 논과 나지막한 산들이 스쳐 지나갔다. 5년 전 할인이 만삭의 몸으로 도망치듯 이 길을 달릴 때 창밖의 풍경은 온통 잿빛이었다. 그녀는 세상의 끝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길을 되돌아가는 그녀의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그녀는 밀려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새로운 땅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 떠밀려온 씨앗이었다.
그리고 그 씨앗은 곁에 있는 이 든든한 남자의 보살핌 속에서 새 아이와 함께 무성하게 자라났다. 뒷좌석에서는 아이들이 곤히 잠들어 있었다. 서울의 화려한 호텔에서 보낸 하룻밤의 흥분과 어젯밤의 소동으로 인한 피로감이 뒤섞여 깊은 잠에 빠져든 듯했다. 아이들의 고른 숨소리를 듣고 있자니 어젯밤 박민준이 내질렀던 광기 어린 절규는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하리는 자신을 향해 아빠, 무서워라며 매달렸던 준서의 작은 손길을 떠올렸다. 핏줄을 그토록 부르짖던 남자는 아이에게 아저씨가 되었고, 핏줄이 아니었던 남자는 아이에게 아빠가 되었다. 5년의 시간은 그렇게 모든 것에 의미를 바꾸어 놓았다. 김정현은 묵묵히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그는 라디오도 켜지 않았다. 그저 할인과 아이들이 편안히 쉴 수 있도록 조용하고 안전하게 차를 몰았다. 그는 할인이 힐끗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느꼈지만 일부러 아는 체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과거의 망령과 완전히 작별하고 스스로 마음을 정리할 시간. 그는 그저 그녀가 언제든 기댈 수 있도록 곁에 있어줄 뿐이었다. 그의 존재 방식은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다. 할인의 향기라고 쓰인 작은 나무 간판이 보였을 때 할인은 비로소 긴장했던 어깨에 힘을 풀었다. 익숙한 흙냄새와 싱그러운 꽃향기가 차문을 열자마자 그녀를 감쌌다. 이곳이 그녀의 집이었다. 그녀가 무너진 삶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워 모아 다시 지어 올린 그녀의 성이었다. 다 왔다. 아가들, 일어나. 정연이 차를 세우고 아이들을 깨웠다. 아이들은 잠이 덜 깬 얼굴로 차에서 내리더니 익숙한 자신들의 공간을 보자마자 활기를 되찾고 집이다라고 외치며 가게 뒤편의 작은 주택으로 뛰어들어갔다. 하리는 아이들을 뒤따라 들어가지 않고 잠시 꽃집 앞에 멈춰 섰다. 가게 안에는 그녀가 서울로 떠나기 전 다듬어 놓았던 꽃들이 여전히 싱싱하게 물을 머금고 있었다. 장미, 리시안셔스, 그리고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프리지어. 그녀는 천천히 가게 안으로 들어가 차가운 유리 화병에 꽂힌 프리지어의 꽃잎을 부드럽게 쓸어보았다. 5년 전 그녀는 생존을 위해 이 꽃들을 만졌다.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했기에 억지로 흙을 파고 가지를 쳤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녀는 이 꽃들이 진심으로 좋았다. 이 향기가, 이 감촉이 그녀의 삶 그 자체였다. 저녁이 되었다. 정연은 하룻밤 집을 비운 사이 시들해진 잎들을 정리하는 할인을 도와주고는 익숙하게 주방으로 들어가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그는 거창한 요리를 하지 않았다. 그저 아이들이 좋아하는 계란찜과 따뜻한 콩나물국, 그리고 할인이 좋아하는 버섯볶음. 내 식구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는 풍경은 너무나도 평범하고 일상적이었지만 할인에게는 그 어떤 화려한 호텔의 만찬보다도 소중하고 완벽했다. 엄마, 호텔보다 우리 집 밥이 더 맛있어요. 막내 진서가 입안 가득 밥을 오물거리며 말했다. 할인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이것이 행복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아이들이 거실에서 그림책을 읽고 있을 때 정연은 잠시 서재로 들어가 노트북을 켰다. 그의 휴대폰이 아침부터 조용히 몇 차례 울렸지만 그는 아이들 앞에서는 확인하지 않았다. 화면에는 그가 어젯밤 호텔을 떠나기 전 조용히 지시했던 일들의 결과가 올라와 있었다. 박민준의 회사는 이미 치명타를 입고 있었다.
김정연이 가진 막대한 영향력은 그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수많은 관련 기업들이 박민준에게서 등을 돌리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결정타는 송 변호사 쪽에서 터져 나왔다. 그는 자신의 딸이 받은 모욕과 박민준의 집안이 저지른 사기 행각 불임 진단서 위조를 업계에 공표했다. 박민준의 어머니가 5년 전 의사를 매수해 진단서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자 박민준의 회사는 단순한 경영 위기가 아니라 도덕성 문제로 추락했다. 투자자들은 앞다투어 자금을 회수했고 주요 거래처들은 계약 파기를 통보했다. 박민준이 5년 동안 할인을 벌이고 쌓아 올린 성공이라는 답은 단 하룻밤 만에 먼지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정연은 그 기사들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그는 박민준을 파멸시키기 위해 이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다시는 그 어떤 위협도 할인과 아이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는 것뿐이었다. 박민준의 몰락은 그의 오만함과 기만적인 과거가 불러온 당연한 결과일 뿐 정연의 복수는 아니었다. 그는 조용히 노트북을 덮었다. 이 추잡한 소식들이 할인의 평온한 저녁을 방해하게 둘 수 없었다. 할인은 따뜻한 차 2잔을 들고 서재로 들어왔다. 그녀는 정연의 굳은 표정을 보았지만 노트북 화면을 굳이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다. 무슨 일 있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연은 그녀의 손에서 찻잔을 받아들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아니, 그냥 밀렸던 회사 일들 보고 있었어. 다 정리됐어. 이제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는 그녀에게 박민준의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 그녀가 알 필요도 그 더러운 진흙탕에 다시 발을 들일 필요도 없었다. 할인은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음을 알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는 정연을 믿었다. 5년 전 자신의 모든 것을 믿고 맡겼던 것처럼. 그럼 됐어요. 그녀는 그의 곁에 앉아 자신의 찻잔을 들었다. 내일 꽃 주문이 많이 밀렸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할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다. 그녀의 관심은 이미 서울의 그 남자에게서 떠나 내일 자신이 만들어야 할 꽃다발로 향해 있었다. 그날 밤 할인은 아주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다. 꿈도 꾸지 않았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그녀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었을 때 그녀는 5년 만에 처음으로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억누르고 있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진 듯한 해방감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여전히 잠들어 있는 정연과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래층 그녀의 꽃집으로 내려갔다. 아침 이슬을 머금은 꽃들이 그녀를 반겼다. 할인은 앞치마를 두르고 가장 싱싱한 작약을 골라가지를 다듬기 시작했다. 그녀의 과거는 어제부로 끝났다. 그리고 오늘 그녀의 진짜 삶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박민준의 성공을 상징했던 이 공간은 이제 주인을 잃은 유령선처럼 차갑고 고요했다. 거실의 거대한 통유리창은 굳게 닫혀 있었고 커튼은 반쯤 내려져 빛을 차단하고 있었다. 민주는 며칠째 씻지도 않은 얼굴로 소파에 파묻혀 있었다. 그의 앞 테이블에는 최고급 위스키병이 뒹굴고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마시지도 않았다. 그의 텅 빈 시선은 꺼진 TV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화면이 꺼져 있어도 그는 거기에 비친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인터넷 뉴스 포털은
온통 그의 이야기로 도배되어 있었다. 유명, 건설사, CEO, 박민준. 전처 상대 불임 진단서 위조 스캔들. 약혼식장 파문. 송 변호사 측 즉각 파혼 및 법적 조치 예고. 김정현 회장 분노. 관련 업계 일제히 등 돌려. 박 대표 회사. 상장 폐지 위기. 그가 5년간 할인을 벌이고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단 하룻밤 만에 재가 되어 흩어지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명예, 돈, 약혼녀, 그리고 그가 존재조차 몰랐던 새아이.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고 박 여사가 들어왔다. 그녀는 이틀 만에 20년은 늙어버린 모습이었다. 우아했던 한복 대신 구겨진 평상복 차림이었고 완벽하게 관리받던 피부는 푸석했으며 눈은 깊게 패여 있었다. 그녀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아들 곁으로 다가와 소파 끝에 힘없이 걸터 앉았다. 모자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이 침묵은 그 어떤 비명이나 원망보다도 더 잔인하게 서로를 핥히었다. 민준아. 박 여사가 겨우 입을 열었다. 뭐라도 좀 먹자. 응, 이러다 너 쓰러져. 그녀가 아들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민주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돌리지도 않은 채 텅 빈 목소리로 물었다. 왜? 그러셨어요.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이미 답을 아는 모든 것이 끝나버린 자의 공허한 탄식이었다. 왜? 내 아이들을 버리셨어요. 박 여사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붙잡고 울부짖었다. 나는 다 너를 위해서.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네가 저런 별 볼 일 없는 여자한테 묶여서 내 앞길이 막힐까봐 나는 네가 더 높이 올라가길 바랐어. 그래서 의사한테 돈을 주고.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짓을 스스로 폭로하며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아들이 자신을 원망하고 욕해주길 바랐다. 차라리 그 편이 이 지옥 같은 침묵보다 나았다. 하지만 민주는 그녀를 보지 않았다. 그는 그저 꺼진 TV 화면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어머니는 나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죽은 사람처럼 감정이 없었다. 어머니는 어머니의 욕심을 위해 내 아들을, 내 딸들을 버리신 거예요. 그는 호텔 복도에서 자신을 아저씨라 부르며 두려워하던 준서의 눈빛을 떠올렸다. 자신과 똑같이 생긴 그 아이. 자신의 핏줄.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손주들이었어요. 그것도 셋이나. 그런데 어머니 손으로 그 아이들을 내쫓고 영원히 나를 무서운 아저씨로 만드신 거예요.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박 여사가 본능적으로 그의 바지를 붙잡았지만 그는 가볍게 뿌리쳤다. 그는 어머니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지독한 경멸과 연민만이 남아있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어머니가 원하던 대로. 내 앞길은 아주 활짝 열렸네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으니까. 그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박 여사는 거실에 홀로 남아 짐승처럼 목 놓아 울었다. 그녀는 아들의 성공을 위해 아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버린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어머니였다.
같은 시각 파주의 할인의 향기는 아침 햇살로 가득했다. 할인은 가게 문을 활짝 열고 밤새 이슬을 머금은 싱싱한 꽃들을 가게 앞으로 내어놓았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다. 그녀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조용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주문받은 꽃다발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거침이 없었고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다. 어젯밤 정연의 품에서 5년 만에 처음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한 후 그녀는 자신을 짓누르던 마지막 죄책감마저 덜어낸 기분이었다. 가게 뒤편 작은 마당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 준서, 진서, 서아는 이미 아침을 든든히 먹고 자기들만의 놀이에 빠져 있었다. 아빠, 이것 보세요. 달팽이가 집을 지고 가요. 준서가 작은 달팽이 한 마리를 나무잎에 올려놓고 김정연에게 달려갔다. 정연은 막 서재에서 중요한 화상회의를 마친 참이었다. 그는 수조원이 오가는 국제계약을 방금 승인한 참이었지만 아들의 부름에 심각했던 표정을 풀고 다정한 아빠의 얼굴로 돌아왔다. 어디 보자. 우와. 정말이네. 준서가 달팽이랑 친구가 되었구나. 그는 준서를 번쩍 안아들었다. 그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달팽이를 관찰하며 그것이 어떻게 잎을 먹고 어떻게 잠을 자는지 다정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는 수조원을 움직이는 거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아들의 작은 발견에 진심으로 감탄할 줄 아는 아버지이기도 했다. 하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저것이 그녀가 선택한, 그리고 그녀를 선택해준 가족의 모습이었다. 그때 단골 손님인 이웃집 아주머니가 가게로 들어섰다. 어머, 사장님 얼굴이 아주 환해졌네. 무슨 좋은 일 있어요. 그녀는 꽃을 고르며 수다를 떨기 시작했다. 아, 글쎄, 어제 서울 갔다가 아주 기가 막힌 뉴스를 봤지 뭐야. 무슨 건설사 사장이라는데 조강지처를 불임이라고 쫓아냈더니 나중에 전처가 다른 남자랑 재혼해서 애 셋을 낳았는데 그 애들이 다 그 전 남편을 닮았다는 거야.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 세상에 드라마보다 더해. 정말. 하리는 장미가지를 다듬던 손을 순간 멈추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하지는 않았다. 그저 올 것이 왔다는 담담함이 밀려왔다. 그녀는 아주머니를 향해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세상에는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네요. 그녀는 더 이상 그 주제에 관심을 두지 않고 다시 꽃에 집중했다. 그 소식은 이제 그녀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저 세상 어딘가에서 일어난 자신과는 상관없는 가십일 뿐이었다. 정연이 어느새 그녀의 등 뒤로 다가와 있었다. 그는 아주머니의 수다를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할인의 허리를 가볍게 감싸 안고 그녀가 꽃을 다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따뜻한 체온이 등을 통해 전해졌다. 할인은 그에게 살짝 기대었다. 그녀는 아주머니에게 방금 완성한 풍성한 작약 꽃다발을 건넸다. 여기 있습니다. 오늘 날씨만큼이나 화사하게 만들어봤어요. 아주머니는 꽃다발을 받아들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손님이 나가고 가게 안에는 다시 조용한 클래식 음악과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꽃향기만이 남았다. 정연은 할인의 손을 잡았다. 흙이 묻고 조금 거칠어졌지만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강인한 손이었다. 괜찮아, 그가 낮게 물었다.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진심으로 웃었다. 응, 괜찮아요.
아니, 그냥 좋아요. 모든 게 다 좋아요.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이 상처 입고도 아름다운 꽃들처럼 지금 이 순간 완벽하게 피어나고 있었다. 시간은 상처를 덮는 흙과 같았다. 서울에서의 그 소란스러웠던 하룻밤이 지나고 몇 주가 흘렀다. 파주는 어느새 완연한 가을에 문턱에 들어서 있었다. 아침 저녁으로 공기는 서늘해졌고 할인의 향기 앞들에 심어둔 국화가 하나둘 노란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이 할인의 삶은 이 계절의 순환처럼 지독했던 여름을 지나 가장 풍요롭고 평온한 가을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의 꽃집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가 넘쳤다. 그녀가 만든 꽃다발에는 상처를 겪어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위로와 따뜻함이 담겨 있었고, 사람들은 그 향기에 이끌려 그녀의 가게를 찾았다. 그녀와 김정현의 관계에도 미묘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생겼다. 5년 동안 그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동지나 은인에 가까웠다. 하리는 그에게 감사했고 정연은 그녀를 보호했다. 하지만 그날 밤 호텔 스위트룸에서 서로의 진심을 확인한 이후 그들은 비로소 평범한 부부가 되었다. 정연은 더 이상 그녀의 구원자가 아니었고 하리는 더 이상 그의 보살핌을 받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들은 아침에 가벼운 입맞춤을 나누고 저녁 식탁에서 아이들의 재롱을 보며 함께 웃고 밤에는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잠드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연인이자 부부였다. 아이들은 그 모든 변화의 중심이었다. 새 아이는 호텔에서의 소동을 금세 잊었다. 아이들의 세계에서 무서운 아저씨는 지나가는 악몽이었을 뿐 그들의 견고한 일상을 무너뜨리지 못했다. 준서, 진서, 서아는 김정현을 아빠라고 부르는데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특히 박민준을 가장 많이 닮았던 준서는 김정현의 무릎에 앉아 책을 읽고 그의 목을 끌어안고 아빠가 최고야라고 외치는 가장 애교 많은 아들이었다. 핏줄의 흔적은 그저 겉모습에만 남아있을 뿐 아이의 영혼은 자신을 사랑으로 키워준 아버지를 완벽하게 닮아가고 있었다. 같은 시간 서울은 파주와는 전혀 다른 가을을 맞고 있었다. 박민주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의 회사는 공중분해되었고 그는 법적인 책임과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려 남은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했다. 강남의 화려했던 주상복합 아파트는 압류되었고 그는 변두리의 작은 오피스텔로 쫓겨나다시피 이사했다. 업계에서 그는 전처와 아이를 버린 페류나로 낙인 찍혀 완벽하게 매장당했다. 아무도 그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다. 그의 어머니 박 여사는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그녀는 아들의 몰락이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손주들이 자신을 무서운 할머니로 기억할 것이라는 절망감에 신경쇠약 증세를 보이다. 결국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민주는 일주일에 한 번씩 텅 빈 눈으로 어머니를 찾아갔지만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의 야망이 빚어낸 이 끔찍한 결말 앞에서 그 어떤 원망이나 위로도 무의미했다. 그는 어머니를 원망할 자격조차 없었다. 그 역시 공범이었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민주는 마지막 남은 차를 몰고 무작정 파주로 향했다. 그가 왜 그곳으로 가는지 그 자신도 알지 못했다. 아이들을 되찾고 싶다는 욕망 때문도 할인에게 용서를 빌고 싶다는 생각 때문도 아니었다. 그는 그저 확인하고 싶었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이 정말로 실제하는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이 하룻밤의 악몽이었는지. 그는 할인의 향기 간판이 보이는 골목 어귀 멀찌감치 차를 세웠다. 그는 차마가게 앞으로 다가갈 용기가 없었다. 그의 시야에 이할인이 보였다. 그녀는 앞치마를 두르고 가게 앞 국화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기억하던 5년 전의 절망의 찬 아내도 호텔에서 마주쳤던 얼음장 같은 여왕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따뜻한 가을 햇살 아래에서 꽃을 돌보는 평온하고 행복해 보이는 한 여자였다. 그녀가 물을 주다 말고 하늘을 보며 짓는 그 희미한 미소는 민준이 지난 5년간 그 어떤 여자에게서도 본 적 없는 완벽한 충만함의 미소였다. 그때 익숙하지만 이제는 낯선 차 한 대가 가게 앞에 멈춰 섰다. 김정현이었다. 그는 호텔에서의 값비싼 수트가 아닌 편안한 면바지와 스웨터 차림이었다. 그는 차에서 내려 할인에게 다가갔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할인은 그를 밀어내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그의 팔에 자연스럽게 팔짱을 꼈다. 그것은 쇼윈도 부부의 연기가 아니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만이 가질 수 있는 공기처럼 자연스러운 친밀감이었다. 그리고 민주는 숨이 멎는 것을 느꼈다. 가게 뒤편 주택에서 아이들이 뛰쳐나왔다. 아빠, 아빠 오셨다. 세 아이가 동시에 소리치며 달려나왔다. 그리고 준서, 자신을 닮은 그 아이가 망설임 없이 김정현의 품으로 뛰어올랐다. 정현은 아이를 번쩍 안아들고 목마를 태웠다. 우리 준서,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나 오늘 달리기 1등 했어요. 아빠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민준의 귓가에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것이 박민준에게 내려진 마지막 사형 선고였다. 핏줄. 그가 그토록 집착했던 핏줄은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지 않았다. 자신이 가짜라고 모욕했던 남자가 자신의 아들에게 세상 전부인 아빠가 되어 있었다. 그는 분노를 느끼지도 못했다. 그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밑바닥 없는 상실감만이 그를 덮쳤다. 그는 자신이 버린 것이 단순히 아내와 아이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는 가족을 이룰 수 있는 권리, 아빠라고 불릴 수 있는 자격,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삶 자체를 버린 것이었다. 민주는 더 이상 그들을 바라볼 수 없었. 그는 조용히 차에 시동을 걸고 핸들을 돌렸다. 5년 전 할인이 울부짖으며 내뱉었던 그 예언이 그의 귓가를 맴돌았다. 당신 언젠가 오늘을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야. 후회. 그것은 이토록 고요하고 이토록 지독하며 평생을 가도 끝나지 않을 형벌이었다. 그는 서울로 돌아가는 내내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그의 영혼은 이미 그 자리에서 완전히 말라붙어 버렸다. 할인은 꽃다발을 들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다. 문득 방금 전 아이들을 안아주던 정연애 등 너머로 낯선 차 한 대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것을 본 듯했다. 그녀는 잠시 고개를 갸웃했지만 이내 어깨를 으쓱했다. 무슨 일 있어? 정연이 묻자 할인은 그를 향해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배고프다. 어서 들어가요. 오늘 저녁은 아이들이랑 만두 빚기로 했어요. 그녀는 정연의 손을 잡고 아이들의 제잘거림이 가득한 그녀의 따뜻한 집 안으로 들어갔다. 과거의 망령은 이제 그 문턱을 넘을 수 없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그 지독했던 소동이 휩쓸고 간 자리에도 어김없이 새로운 계절이 싹텄다.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파주의 할인의 향기는 이제 그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꽃집이 되었다. 할인의 손길을 거친 꽃들은 유난히 생명력이 길었고 그녀의 미소에는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힘이 있었다. 아이들은 훌쩍 자라 어느새 7살이 되어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매일 아침 새 아이가 똑같은 노란색 가방을 메고 현관을 나서는 풍경은 할인과 정연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화로웠다. 김정현은 거대한 투자회사의 회장이 아니라 새 아이의 아침밥을 챙기는 평범한 아버지였다. 준서야, 편식하면 안 돼. 브로콜리도 먹어야 키 크지. 그가 박민준을 꼭 닮은 준서의 입에 브로콜리를 넣어주자. 준서는 인상을 쓰면서도 아빠가 주는 음식을 꿀꺽 삼켰다. 하리는 아이들의 도시락을 챙기며 그 모습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에게 핏줄의 흔적은 더 이상 상처나 굴레가 아니었다. 그저 우리 준서는 편식하는 버릇이 있구나 하는 일상의 작은 특징일 뿐이었다. 다녀오겠습니다. 새아이가 우르르 현관을 나서 스쿨버스에 올라탔다. 준서가 창문을 열고 목청껏 소리쳤다. 아빠, 엄마, 오늘 저 달리기 시합 있어요. 꼭 1등 할게요. 정연이 손을 흔들며 대답했다. 그래. 우리 아들 넘어지지 말고 아빠가 저녁에 맛있는 거 해줄게. 아이들을 태운 버스가 골목을 돌아 사라지고 나서야 두 사람에게는 고요한 아침이 찾아왔다. 정연은 할인의 허리를 감싸 안고 그녀가 정성껏 가꾸는 봄꽃의 향기를 함께 맡았다. 할인은 가게 문을 열고 아침에 배달 온 우편물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대부분 꽃 도매상의 고지서나 동네 소식지였다. 그러다 그녀의 손이 낯선 편지 봉투 하나에 멈추었다. 발신인 주소가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편지지 대신 작게 접힌 신문 조각 하나가 들어 있었다. 아주 작은 부고 기사였다. 박민준 전 오 건설 대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향년 42세. 기사는 그가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변두리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홀로 죽음을 맞았다고 건조하게 전하고 있었다. 하리는 그 몇 줄의 활자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심장은 요동치지 않았다. 눈물이 나지도 통쾌함이 밀려오지도 않았다. 5년 전, 아니 3년 전 호텔에서의 그 밤 이후로 박민준이라는 남자는 그녀의 삶에서 완전히 소멸되었다. 그의 죽음은 그녀에게 그 어떤 감흥도 주지 못했다. 그저 한때 자신이 사랑했던 그리고 자신을 그토록 잔인하게 버렸던 한 인간의 허무한 종말에 대한 아주 옅은 안개 같은 연민만이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그녀는 그 신문 조각을 다시 반으로 접었다. 그리고는 꽃가지를 다듬고 남은 쓰레기들을 모아둔 쓰레기통에 미련 없이 그것을 버렸다. 그녀는 흙이 묻은 손을 씻었. 차가운 물줄기가 그녀의 손끝을 씻어내듯 그녀의 삶에 남아있던 마지막 과거의 흔적도 그렇게 하수구로 흘러내려갔다. 김정현이 어느새 그녀의 뒤에 서서 그녀의 어깨를 말없이 감싸 안았다. 그는 그녀가 무엇을 보았는지 묻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하리는 그에게 기대어 고개를 끄덕였다. 다 괜찮아요. 그날 저녁 하린의 집 앞마당에서는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했다. 정연이 아들의 달리기 시합 1등을 축하하기 위해 작은 바비큐 파티를 연 것이었다. 준서는 아빠의 목에 매달려 종일 1등 메달을 자랑했다. 서아와
진서는 마당을 뛰어다니며 반딧불이라도 잡을 듯 웃어댔다. 하리는 쌈 채소를 씻어 나르며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삶은 완벽했다. 화려한 서울의 펜트하우스에서가 아니라 흙냄새와 꽃향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이 파주의 작은 집에서 밤이 깊어지고 아이들이 잠자리에 든 후 할인과 정연은 마당의 작은 의자에 앉아 남은 차를 마셨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다. 할인은 정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녀는 8년 전 자신을 모욕하기 위해 날아왔던 그 진주빛 초대장을 떠올렸다. 가난하고 불쌍한 전처. 박민주는 그녀를 그렇게 불렀다. 하리는 지금 자신의 모습을 생각했다. 그녀는 여전히 꽃을 파는 꽃집 주인이고 부유하지도 화려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했다. 정연 씨, 할인이 속삭였다. 나를 찾아줘서 고마워요. 5년 전에도, 그리고 8년 전 파주에서도. 정연은 그녀의 손을 굳게 잡았다. 내가 당신을 찾은 게 아니야. 할인아, 당신이라는 꽃이 너무나도 강인하고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어서 내가 그 향기에 이끌린 거지. 그는 할인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당신과 아이들은 내게 온 가장 큰 축복이야. 사랑해. 이할인. 할인은 눈을 감았다. 나도 사랑해요. 여보. 그녀의 삶은 그 어떤 복수극보다도 더 완벽하고 달콤한 결말을 맞이했다. 그것은 파멸이 아닌 사랑으로 완성된 진짜 승리였다.